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부분에 이어서 어플리케이션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는 여기 미국에서 1929년부터 1939년 정도까지 지속되었던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2007년에서 9년 정도 지속되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중에는 이와 같은 미국 경제 대공황이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공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대공황은 이제 뭐 여기 지금 갑자기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또 자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 주로 은행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경기 침체 그리고 넷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제 대공황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 이 첫 번째로 살펴보면 대공황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미국 주식 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폭락 직전에는 보통 그 엄청난 호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직전 해인 1928년 그리고 그 대공황 직전까지 29년에 미국 주식 시장이 두 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거품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그 FRB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거품이다. 지금 너무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고 그와 같은 돈이 너무 흘러서 결국 주식시장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버블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speculation, 영어 단어에서 speculate는 뭔가 조사를 하다, 알아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지금 명사 형태 speculation은 경제에서는 투기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금 투기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주식시장을 막 두 배, 세 배로 올리고 있구나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타이트닝 머니터리 팔러시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이 조금 줄어들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대공황은 이렇게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모습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미국은 당연히 자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고 주식을 비롯해서 이게 근데 미국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9년 10월에 시작된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이 다른 나라들의 자산 가격 하락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커머더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커머더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하면서 경제나 금융에서 커머더티라고 하면 원자재, 뭐 원유, 금, 은, 구리, 그다음에 콩,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기 침체,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어떤 원자재, 이게 뭐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줄에 이게 1929라는 거를 제가 그 2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1929라고 요거를 숫자를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2번을 통해 살펴보면 이제 이 1929년 10월쯤부터 대공황이 시작이 되어서
1939년 정도까지 한 10년 정도 대공황이 지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대공황이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공황 직전까지 이 주식시장이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굉장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말에는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 피크 찍었을 때 대비 40% 정도 하락을 했었고, 1932년에는 그 피크 찍었을 때 1929년 대공황 직전 피크 대비 한 10% 정도밖에,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밖에 주가가 머물러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보면 이 피겨 3번에서는 지금 여기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주식시장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게 미국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모든 국가들의 지금 자산 가격, 대표적으로 주식,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구나, 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기 침체, 갑자기 어떤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은행, 요 때에는 뭐 신용카드나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주로 은행이라고 여기 해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아예 뱅크 페일리어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앞에서 자산 가격 폭락했지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막 돈 못 갚는 차입자들 생기지 그러니까 그 돈 빌려준 은행들도 손해 입지 그러니까 은행의 총 토탈 에셋 규모가 쪼그라들지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금융기관들에도 결국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도미노처럼 피해가 점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2931년 8월부터 1932년 1월까지 도산한 은행이 총 186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도 했냐면 이거를 가만히 정부가 보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들이 자꾸 망하고 도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맡겼던 고객들이 은행 창구로 달려가서 그나마라도 내가 맡긴 예금이나 적금을 건지려고 막 은행에 달려가는 인출하러 가는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전에 봤듯이 그런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또 시장에 대출을 못 공급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 경기가 더 침체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발생을 한다는 거를 이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뱅크런을 막기 위해 극단의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하고 독일에서는 평일인데 그러니까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인데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냥 정부에서 국가에서 은행 문 닫아라. 아예 고객이 예금 인출하러 못 오게 이제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적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서 물론 다 피해가 입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다소 피해가 덜했는데 1930년 초반에 한 두 개 은행만 망하고 이 어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대공황의 피해가 요렇게 그냥 해서 요 정도로 해서 하고서 끝났다라고 합니다. 즉 그리고 정리를 하면 또 이렇게 대공황이 되면서 미국 전반적인 경기가 수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돈 빌려갔던 사람 돈 못 갚고 그러면 금융기관 줄줄이 은행 줄줄이 망하고 그러면 또 경제에 신용 못 공급해주고 그런 돈 필요한 사람들은 또 다시 뭔가 생산적인 활동 못하니까 또 경기가 침체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꾸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돈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새로운 대출이 안 나가게 되고 이제 그래서 또 계속
더 또 대출이 안 나가게 되고 하면서 이 파이낸스 어떤 금융이라는 기능이 정지가 되는 뭐 일종의 정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 뭐 미국에는 대공황, 뭐 실업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뭐 회사가 막 계속 도산하고 금융기관들 망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공황 같은 어떤 이런 경제가 안 좋은 시기가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사람들은 뭔가 특히 정부의 어떤 변화를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파시즘, 그래서 독일에서는 나치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와 같은 대공황이 세계 2차 대전을 발발시킨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2.2 부분 마지막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대공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12.3으로 와서는 우리가 드디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선 앞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경제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에는 굉장히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특히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돈이 많이 미국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자본이 글로벌 자본이 이제 미국에 많이 투자가 들어와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통화량이 풍부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게 되면서 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뭐 어떻게 쭉쭉 진행이 되면서 미국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상당한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금융 시스템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을 첫 번째로는 모기지 마켓에서 있었던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을 주요 원인 하나로 볼 것이고 또 넘어가서 주요한 두 번째 요인으로 모기지 마켓에서 있었던 에이전시 프로블럼, 대리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한 요인으로 신용평가 회사들에 있었던 정부의 비대칭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개를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세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지금 모기지 마켓에서의 금융 혁신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기지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워낙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든 마찬가지, 전 세계 다 똑같은데 뭐 대표적으로는 주택 같은 집 같은 거를 사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잠을 자도 집에서 주택에서 자지 뭐 일을 해도 건물에서 하지 밥을 먹어도 건물 안에서 먹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거 건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어떤 인간 생활에 굉장히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면서 ICT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뭐 금융기관들의 거래 비용도, 그러니까 트랜잭션 코스트도 낮아지고, 뭐 다양한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 발생하면서, 뭐 증권화라든지 아니면은 파생 금융상품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조금 좋지 않은 분들한테 해줬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서브프라임 MBS 같은 것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이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 이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서브프라임 MBS 시장이 확 커지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와 같은 파이낸셜 엔지니어링도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냥 요렇게 나올 때마다 그냥 조금씩 공부를 하는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Structured Credit Products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연동을 시키는데 그래서 뭐 S&P 미국의 주가 지수인 S&P 500이 어떤 선을 넘으면 투자자가 이익을 받고 아니면 그거를 만기까지 그만큼을 못 넘으면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든지 그렇게 어떤 구조를 짤 수 있는 다양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다양한 구조화 신용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화 신용 상품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여기 나와 있는 CDO 그리고 CDS 같은 것들도 다 이와 같은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에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유럽의 재정 위기에까지도 이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되겠습니다. 요 For Your Information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나왔던 CDO랑 CDS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파생 금융 상품을 개념부터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과목을 통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아쉽지만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우리가 요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정도로만 해서 CDO라는 게 이런 거구나, CDO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보는 수준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CDO도 파생 금융 상품의 하나로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된 상품입니다. 자, 이 CDO는 뭐냐면 앞에서 MBS나 ABS를 이해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이 되겠죠.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행이 해준 대출을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라는 거죠. 그거를 종이 껍데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SPV 혹은 이거를 SPC라고도 하는데 Special Purpose Vehicle 혹은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SPV 혹은 SPC에다가 다 팔아 넘깁니다. 자, 그러면 팔아 넘겼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은행은 이제 그 돈을 받게 되겠죠. 팔아 넘긴 대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또 대출해준 거를 이렇게 좀 한동안 갖고 있다 모아서 또 SPV한테 팔아 넘기고, 그러면 또 돈 받아서 또 더 대출해주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은행은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SPV가 돈 받을 권리를 사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러한 것을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대출을 풀링을 해서 다 묶어가지고 쭉 가장 안전한 차입자, 그러니까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대출해간 것부터 가장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해간 것까지 이렇게 한 등급을 몇 개로
클래스를 나눠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니까 조금 낮은 이자율, 낮은 수익률로 팔고 이제 요거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주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트렌치라고 합니다. 이 트렌치가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어인가 뭐 그런 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트렌치 혹은 프랑스어 살려서 트렌체 뭐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안전한 트렌치부터 가장 위험한 트렌치까지를 투자자들한테 쭉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SPB, SPC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이 어떤 경제 상황이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돈 빌려간 개인이나 기업들이 은행한테 돈 잘 갚죠. 원리금을 매월 잘 갚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현금이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매월 뭐 어떤 투자한 상품이냐에 따라서 잘 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기 애초에 돈 빌려간 개인이나 기업들이 돈을 못 갚기 시작하면서 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특히나 여기 밑에 있는 위험한 트렌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돈을 떼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채권으로 말하면 후손위치에 투자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가장 여기 위에 있는 안전한 거를 요 슈퍼 시니어 트렌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 시니어 트렌치를 돈 주고 투자를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밑에 있는 그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에쿼티 트렌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좀 밑에 있는 거에 투자를 한 사람은 조금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 어떤 경제적인 악재가 오게 되면 이제 바로 돈을 고기부터 못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기 For Your Information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온 게 아니라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를 못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요렇게 지금 현금 흐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을 이 가장 위에 있는 슈퍼 시니어 트렌치에 투자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게 돈이 끊겼어. 돈이 다 줬어. 그러면 이 밑에 에쿼티 트렌치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못 받는 거야.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하이리스크인 걸 알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투자자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CDO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CDO라는 것이 이해를 우선 개념을 하셨고 이제 여기 뭐 금융기관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신용이 좋지 않은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빌려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와 같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여기 투자한 투자자들도 다 이제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부분은 CDS, 우리나라 말로는 신용부도 스왑이라고 부르는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두 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세 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을 먼저 봅시다.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CDS 바이어라고 합니다. CDS 바이어.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을 CDS 셀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어, 어떤 그냥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돈을 빌려갔어. 그래서 돈을 이 CDS 바이어라는 사람한테 돈을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CDS 바이어는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 뭐겠어요? 이 돈 빌려간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돈을 제대로 나한테 못 갚는 상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DS 바이어는 그 걱정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CDS 셀러를 찾아갑니다. 이 CDS 셀러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야, 내가 지금 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지금 받을 게 있는데, 혹시 이 A라는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떼일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매달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뭐 정해진 주기마다 너한테 보험료를 낼 테니, 미리미리 보험료를 낼 테니, 어떤 A한테 문제가 생기면 A 대신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S가 이 B한테 돈을 다오, 그러니까 A로부터 B가 받을 돈을 S가 B한테 대신 다 줘라 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CDS,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자동차 보험 같은 거죠. 내가 평소에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죠. 그래서 매 달마다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냅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나면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내 차를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차를 박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평소에 자동차 회사한테 보험료를 따박따박 잘 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대신 내 차를 고쳐주고 다른 사람 내가 박은 차를 고쳐주는 비용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불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CDS 셀러는 이제 보험사,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 CDS 바이어는 보험을 들어놓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CDS 바이어, CDS를 사놓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 CDS 셀러는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CDS에서는 이렇게 CDS 바이어랑 CDS 셀러 이 두 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글로벌 금융 위기와 왜 이거가 지금 연관이 돼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이 여기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실명을 까야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 있는 엄청나게 큰 보험사 중에 하나인 AIG라는 미국의 보험사가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이와 같은 CDS를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많은 CDS 보험료로 수입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 2007년에 뭐 몇 월 달이야? 여름쯤부터 지나면서 갑자기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갚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험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지. 그런데 이 AIG라는 보험사가 능력 밖으로 이 보험을 팔았던 거야. 그래서 이 AIG를 우리가 그 미국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AIG를 국유화를 해서 AIG를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CDS라는 일종의 보험 상품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된 것이라고 요 For Your Information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요 정도로만 CDO라는 것과 CDS라는 것을 우선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아쉽죠.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뭔가 구조나 뭔가 이게 수익이나 뭐 그런 알고 싶으신데 이제 그런 거는 안타깝지만 우리 과목에서는 지금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고
이제 다른 파생 금융 상품을 조금 중점적으로 배우는 과목에서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번 동영상이 조금 길이가 지금 길어져서 여기까지 우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